5점의 소원을 이뤄주는 시간. 안녕하세요. 화학의 요정 진이 김진희입니다. 자, 우리 이번 7강은요. 앞에 6강에서부터 쭉 이어서 화학 반응식과 그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 화학 반응식과 그 양적 관계, 이 부분은 우리 화학원 전체 4개의 단원 중에 아마 여러분의 발목을 끝까지 잡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만큼 또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6강 그리고 7강까지 이어서 선생님하고 개념 정리 잘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개념 정리도 잘 해놓지만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걸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관련된 문제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선생님하고 모르는 문제들은 문제풀이에 가서 또 어떤 내용,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를 같이 쭉 이어서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번 7강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 미리 보겠습니다. 자, 지금 6강에서부터 이어서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저번 6강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의 의미,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쭉 연습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과 그의 양적 관계, 우리 화학에서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질량, 그리고 개수, 그리고 부피, 이 양의 관계들이 화학 반응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7강에서도요, 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조금 더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용액의 농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지난 6강에서 배웠던 내용, 아주 기초적인 내용 잠깐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걸 배웠는데요. 자, 이 화학 반응식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 그리고 그들의 상태들을 이 기호를 해석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화학식 앞에 붙어 있는 이러한 개수들이라고 했어요. 자, 개수를 보면 이 반응식은 1대 2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이게 어떤 의미였죠? 메테인 한 개가 깨끗하게 싹 반응이 끝나려면 O2가 정확하게 2개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2개가 있어야 CO2 한 개 그리고 H2 2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우리가 다른 양인 몰, 분자수, 그 다음에 부피, 질량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화학 반응식에 나와 있는 개수비를 이용하면 반응하는 분자들의 분자수비 또는 몰수비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몰수비도 여기 봤을 때 1몰 반응하면 2몰 반응하고 1몰과 2몰이 생성된다 입니다. 자, 부피비도 똑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이 기체의 부피들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몰수비가 곧 부피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질량은 그 비율이 개수비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비율, 질량의 반응 비율을 보면은 같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량비는 개수비랑 같지 않지만 나름의 질량비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고, 자, 또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과 반응물의 질량의 총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은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똑같이 원자 종류 개수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알아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 양적 관계와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활용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개수, 질량, 부피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몰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개수비의 관계를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양적 관계로 다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도식표 이용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재 4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열심히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4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3쪽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옮겨 볼 건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 강의를 멈춰놓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을 한번 밑에다가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세요. 자, 쓰고 나서 선생님하고 정답이 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써보셨죠, 여러분? 자, 이게 지금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만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혹시 틀린 학생이 있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 어떤 부분이 지금 제대로 개념 정리가 안 됐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반응 전에 있는 물질들을 모형으로 표현했고요.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생성된 물질 또는 남아있는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먼저 반응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약간 하늘 색깔 동그라미가 질소 원자를 의미한대요. 자, 그러면 질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N2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자, 이거 이렇게 N 2개다 라고 쓰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질소가 2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소 원자가 각각 떨어져서 2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싶은, 나타내고 싶은 물질은 질소 원자가 2개가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오른쪽 밑에다가 조그맣게 숫자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앞에 원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N2라고 쓰는 게 맞죠. 자, 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요 흰색 동그라미 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물질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2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EH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N2라는 분자가 3마리가 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다가 그냥 3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자, 왜냐면은요. 보세요. 지금 N2하고 H2하고 만나서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 후의 결과를 보니까 N2가 하나가 남았어요. 얘는 반응을 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 말은 3개 중에서 2개만 반응을 했고 하나는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는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개 중에 2개만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이죠. 그래서 3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반응에 참여한 물질 2개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H2는 여기에 6마리가 있는데 지금 반응물을 보니까 남아있는 H2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6개가 다 반응에 참여했구나 해서 이렇게 개수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을 플러스로 연결을 하고 자, 둘이 만나서 반응을 했더니 화살표 어떤 물질로 변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물질을 보면은 지금 질소 하나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죠? 그럼 화학식으로 NH3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마리가 생겼다. 그래서 4라고 개수를 써주면 됩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남아있는 N2를 써주면 안 되겠죠. 얘는 반응을 통해 생성된 생성물이 아니고 반응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학 반응식에는 나타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지금 선생님 썼는데 지금 개수를 보니까 2대 6대 4예요. 자, 우리 화학 반응식들은 보통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약분할 수 있겠죠? 약분해 보면은 1대
그리고 3대 2라는 비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은 질소 기체가 1개 있다, H2 기체가 3개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예요, 정확하게? 이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반응을 할 때 어떤 비율로 반응을 한다?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 그러면 NH3가 2개가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응 비율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은 지금 이 세 마리 분자 중에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질소 기체 하나당 H2 3개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3개가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질소가 갈라져서 질소 하나에 하나, 둘, 3개의 수소가 달라붙고 이런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여기 질소 하나에 나머지 하나, 둘, 3개의 수소가 달라붙으면 또 이런 NH3와 같은 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의 비율을 표현해 주는 것이 화학 반응식과 그 앞에 있는 개수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을 선생님이 마치 문제처럼 조금 바꿔봤어요. 자,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질소 기체하고 H2 기체가 만나서 반응하는데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해요. 그럼 NH3가 2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반응에서 H2가 9g이 소모가 됐대요.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것은 얘네들의 질량을 알려줬죠? 9g 질량. 그랬을 때 생성되는 NH3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량과 부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애가 있었죠? 누구였어요? 네, 바로 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 질량, 나와 있는 질량을 몰로 변환을 하고 이 몰로 구한 값을 다시 부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봅시다. 자, 우리 질량은 몰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W 질량값을 이 물질의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즉 1몰의 질량이죠? 그걸로 나눠주면은 몇 몰인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9g은 H2의 질량이므로 H2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 분자량은 수소 원자량을 모두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 문제 괄호에다가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라고 알려줄 테니까 1을 2개 더해서 2라고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몰 있을 때 2g이라는 뜻이니까 얘가 9g 있을 때는 그럼 몇 몰이냐? 4.5몰이다 라고 계산이 되죠? 아, H2가 9g 있다라는 뜻은 얘가 4.5몰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H2가 4.5몰이 다 반응을 하면 NH3는 얼마나 생길까요? 얘네가 3대 2의 개수비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3대 2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5몰이 다 반응을 하면은 NH3는 3몰이 생기겠구나.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생성된 NH3의 부피를 물어봤죠? 그러면은 기체 3몰의 부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20도씨 1기압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도씨 1기압.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고요. 이거는 아마 문제에서 알려주는 값이에요.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3몰의 기체는 3 곱하기 24 해서 계산을 하면은 72리터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질량을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몰로 다시 변환을 하고 몰수비와 개수비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물질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이 몰을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부피로 바꾸거나 아니면 개수로 바꾸거나 뭐 아니면 질량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양적 관계 표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양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개수비가 1대 3대 2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몰수비도 역시 비율을 따지자면 1대 3대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부피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질량비는 개수비와 같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1대 3대 2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반응을 할 때 나름의 질량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거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지금 보면은 42g, 9g이 반응을 했어요. 51g이 반응해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51g만큼이 다시 생성물로 생겼다. 그럼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들을 다양한 단계별로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요. 자, 사실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 말고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자료실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 자료실 게시판 들어가서 파일 다운로드 받고 출력해서 지금부터의 강의는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곧 출력해서 오세요. 자, 그럼 출력한 물을 같이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쭉 여기 나와 있는 거와 같은 이런 표를 다양하게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되거든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반응이에요? H2 기체랑 O2 기체가 반응을 해서 H2O,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반응이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개수를 보니까 2대 그리고 1대 2예요. 자, 이 개수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H2 두 개가 싹 반응을 하려면 O2가 한 개 필요하다. 얘 두 개랑 얘 한 개랑 즉 분자 세 개죠. 세 개가 쿵짝쿵짝 반응을 해요. 그러면 생성되는 물 분자가 두 개다라는 그런 의미, 반응하는 그 비율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지금 반응하기 전에, 아직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이 통 안에 H2가 2몰, O2가 1몰 있대요. 자, 그럼 이 1몰과 2몰과 1몰이 만나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개수비가 2대 1로 반응을 하니까 H2가 2몰 반응할 때 O2는 1몰 반응하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썼는데 이 마이너스는 이만큼이 반응해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응해서 사라진다. 자, 2몰이 있었는데 2몰이 반응할 거고요. 1몰이 있었는데 1몰이 다 반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H2가 얼마나 생길까요? 2대 1대 2로 반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H2도 2몰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개수비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몰 있었는데 2몰 반응했으니까 남는 물질이 없고요. 요것도 O2도 남는 물질이 없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H2가 2몰이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중간 부분이에요. 반응하는 몰수. 자, 우리 반응하는 물수의 비율은 뭐와 같게 나와야 된다?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개수비와 같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개수비는 반응하기 전에 반응물들이 얼마 있었는지와 관련이 없고요. 반응 후에 생성물이 얼마나 생겼는지 또는 얼마나 남았는지 반응물들이 그런 거하고 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나? 얘네들이 얼마의 비율로 같이 반응을 했냐? 이 중간에 있는 반응물수비와 개수비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H2가 4몰, O2가 2몰 있대요. 자,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얘네가 2대 1로 반응을 하니까 4몰이 다 반응을 할 때 O2는 2몰이 반응을 하겠죠. 그럼 H2는 4몰이 생길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몰 있었는데 4몰이 반응을 했어요. 그럼 남는 게 없고요. 자, 역시 2몰 있었는데 2몰 다 반응했으니까 남는 게 없고요. 자, 하나도 없었는데 4가 생겼네요. 그러면은 4몰만큼이 그 통 안에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중간에 있는 반응하는 몰수비가 뭐랑 같다? 개수비랑 같다. 자, 이 개수비는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반응 전에 얘네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랑 상관이 없어요. 반응 후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랑도 상관이 없고요. 뭐랑 상관이 있다. 얘네들이 얼마의 반응 비율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반응하는 몰수비와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로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숫자를 싹 바꿨어요. 자, 숫자를 싹 바꿨는데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H2하고 O2가 각각 2몰씩 있대요. 2몰씩. 자,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H2가 2몰 있어요. 근데 이 2몰이 싹 깨끗하게 다 반응을 하려면 O2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2대1로 반응을 하니까 2몰이 다 반응을 하려면 1몰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현재 O2가 얼마나 있대요? 2몰이 있대요. 그럼 이 중에 1몰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는 반응을 못하고 남는다라는 의미죠. 자, 이번엔 반대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O2가 2몰이 있는데 얘가 모두 다, 전부 다 싹 반응을 하려면 H2가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얘네가 1대2로 반응을 하니까 2몰이 반응하려면 몇 몰? 3몰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현재 H2는 얼마가 있어? 3몰이 아니라 2몰밖에 없단 말이야. 그 말은 O2가 2몰이 다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왜? H2가 같이 반응하는 H2가 모자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따졌던 것처럼 H2가 2몰이 다 반응을 하면 O2는 그 중에 1몰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H2가 얼마가 생겨요? 2몰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H2는 다 반응해서 사라지는데 O2는 다 반응을 못하고 남게 됩니다. 자, 왜 남아요? 같이 반응할 수 있는 H2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O2는 이 중에 1몰은 반응을 했지만 1몰은 남게 되겠죠. 그리고 H2O가 2몰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반응하는 몰수는 우리 개수비와 같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2대 1대 2. 자, 그 다음에 지금 O2가 1몰이 남았어요. 얘가 왜 더 반응을 하지 못하고 남았죠? 바로 H2가 모자라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H2가 2몰밖에 안 생겼어요. 3몰, 4몰 더 생기지 않고 왜 2몰밖에 안 생겼죠? 바로 H2가 모자라서. 그쵸? 자,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지금 H2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H2의 양에 따라서 반응이 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반응물. 자, 단어 뜻 그대로 한계를 지어주는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얼마만치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한계가 어딘지 그 한계를 결정해주는 반응물이다. 왜냐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O2가 뭐 2몰이든 10몰이든 아니면 100몰이든 1000몰이든 아무리 많아봤자 H2가 2몰밖에 없으면 이만큼밖에 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겠죠.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물질의 양에 따라서 이 반응이 결정이 되고 있다. 한계를 지어주고 있다 해서 이런 물질을 우리가 한계 반응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계 반응물 찾는 방법은 이 두 물질 중에 반응에 참여하는 두 물질 중에 모자라는 쪽이 한계 반응물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반응물이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그 반응하는 양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계 반응물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이 한계 반응물 개념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밑으로 한번 연습을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이번엔 H2하고 O2가 각각 1몰, 0.4몰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선생님은 만약에 어려울 때 하나하나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먼저 여길 가리고 H2가 1몰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얘 1몰이 다 반응을 하려면 O2가 얼마나 필요해요? 2대1로 반응을 하니까 1몰이 다 반응하려면 0.5몰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0.5몰이 아니라 0.3몰밖에 없어요. 그러면 H2 1몰이 다 반응을 못 하겠네요. 얘가 다 반응하려면 0.5몰이 필요한데 그만큼이 없으니까. 자,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O2 0.3몰이 다 반응하려면 H2가 얼마나 필요해요? 2대 1이니까 0.3몰 반응하려면 0.8몰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1몰이 있으니까 0.8몰이 반응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남겠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써봅시다. 자, 얘가 0.4몰이 반응하면 얘도 0.8몰이 반응해요. 그러면 H2는 0.8몰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1몰 있었는데 이만큼 반응했으니까 0.2몰 남고 얘는 다 반응하고 얘는 0.8몰이 생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일단 요 가운데 있는 반응하는 몰수비가 뭐와 동일하다? 2대 1대 2 개수비와 동일하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반응에 이만큼 반응이 일어나게 된 이 반응의 양을 결정해 준 한 개 반응물이 여기선 누구죠? 그쵸? 바로 모두 다 싹 반응해서 사라진 O2가 이번에는 한 개 반응물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한 개 반응물이다. 아무리 이 반응에서 H2가 엄청 많아도 막 5몰이 있어도 얘가 0.3몰밖에 없다면 반응은 이만큼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에 한계를 지어주는 한 개 반응물의 역할을 여기서는 O2가 하고 있다. 모자라는 물질이 한 개 반응물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몇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숫자를 바꿨어요. 자, 이번에는 반응 후에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줬네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H2O가 6몰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원래 처음에 하나도 없었는데 반응 후에 6몰이 생겼다는 건 이 반응을 통해서 얘가 6몰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겠어요? 우리 중간에 있는 이 반응 몰수는 개수비랑 동일해야 되니까 얘가 6몰이 생겼다는 건 2대 1대 2로 반응을 해서 얘는 3몰이 반응을 했고 얘는 6몰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H2는 2몰이 남았어요. 원래 얼마가 있었길래 6몰 반응했더니 2몰이 남았죠? 그치, 8몰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얘도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자, 얘는 3몰이 반응했는데 다 반응했대요. 남는 게 없어요. 원래도 3몰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개수비가 반응물 수비와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자, 개수비는 반응 전에 얼마나 있었는지, 반응 후에 얼마나 남았는지랑 상관이 없죠. 여러분 숫자를 보면은 요 가운데 얼마나 같이 반응을 했는지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이 반응에서는 누가 한 개 반응물의 역할을 했어요? 바로 O2죠. O2가 3몰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응이 이만큼만 일어난 거예요. H2는 지금 8몰이나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남는 물질이고 얘는 모자라는 물질로 한 개 반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남아있대요. 자, 그럼 역시 지금 생성물이 1.2몰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반응이 2대 1대 2의 비율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각 0.6몰 반응했고 1.2몰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으로 찾아 올라가면 1.2몰이 있었을 것이고, 자, 얘는 0.8에다가 0.6을 더하면 1.4몰이 있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겠죠. 자, 이 반응에서는 누가 한 개 반응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치? 바로 H2죠? 모자라는 물질이 바로 한 개 반응물로서 이 반응의 양을 결정하는 물질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연습을 할 거고요. 나중에 우리 뒤에 문제풀이 가서도 이 양적 관계 문제들을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반응 전, 반응하는 몰수, 반응 후에 남아있는 몰수 이 표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에 있는 물질들의 몰수를 준 것이 아니라 부피로 줬어요.
자, 그래서 이 부피를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예요. 자, 요거는 문제에서 주는 값입니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1몰은 24리터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N2가 24리터가 있대요.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죠? 1몰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H2는 72리터가 있대요. 이건 몇 몰 있는 거예요? 그치? 3몰 있는 거죠? 1몰이 24리터니까 3배한 만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자, 이번에는 개수비가 1대 3대 2네. 그러면 반응을 1대 3대 2의 비율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럼 얘네가 1몰, 3몰 있으면 각각 1몰 반응하고 3몰 반응해서 2몰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다 반응하고 얘도 다 반응하고 얘는 2몰이 생성되죠. 자, 그럼 기체 2몰의 부피가 얼마죠? 기체 2몰의 부피는 2 곱하기 24에서 48리터의 NH3가 생성될 것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푼 방법도 좋지만 이거 말고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수비하고도 같지만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는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자, 따라서 몰수비가 곧 반응하는 부피비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피를 보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지금 1대 3대 2로 반응한다는 건 얘네들이 1몰 반응하면 3몰 반응하고 2몰이 생성되는 몰수비하고도 같지만 이 비율이 바로 반응하고 생성되는 기체들의 부피비하고도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부피를 바로 이용해서 얘가 24리터가 다 반응하면 얘는 그 3배만큼의 부피인 72리터가 반응할 거야. 그러면 NH3는 그 2배만큼의 부피인 48리터가 생성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체의 반응 부피비는 기체 얘네들의 개수비와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다 반응하고 얘도 다 반응하고 얘는 48리터가 생성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건이 온도하고 압력이 각각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일정하대요. 그럼 기체 1몰의 부피가 뭐 얼마라고 주어질 텐데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는. 온도하고 압력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 얘가 40리터, 얘가 60리터 있대요. 그리고 개수비가 1대 3대 2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얘네들이 반응하는 부피비가 곧 개수비와 동일하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N2가 40리터가 다 반응하려면 1대 3, H2는 120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120리터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40리터가 다 반응을 못하고 일부만 반응하고 일부는 남겠다라는 거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럼 반대로 바꿔서 H2가 60리터가 다 반응을 하려면 1대 3이니까 얘는 20리터 필요하겠죠? 그러면 40리터 중에 20리터만 반응하고 20리터는 남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60리터가 다 반응해서 사라지고요. 그러면 자, NH3는 1대 3이 1대 2니까 40리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과값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비는 곧 그냥 반응 부피비랑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더 빨리 풀어도 됩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프린트로 준비한 자료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자, 교재 43쪽에 보면은 거기 2번에 반응 전후 전체 분자수의 변화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서 그 자료에 뒤에 이어서 좀 표하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같이 해봤어요. 자, 그래서 교재도 피고
옆에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준 자료도 피고 둘이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은요. 반응 전과 후에 전체 분자수의 변화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전에 비해서 반응 후에 전체 분자의 개수가 일정한지 아니면은 분자수가 늘어나는지 증가하는지 아니면 분자수가 줄어드는지 그 변화를 분석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지금 반응식을 보면은 개수비가 A 대 B 대 C 대 D로 나와 있죠. 자, 이 분자수 B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확인을 할 거냐면은 바로 이 개수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반응물들의 개수를 더해요. A 더하기 B겠죠. 생성물들의 개수를 더해요. C 더하기 D겠죠. 자, 걔네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의 개수합과 생성물의 개수합을 더했는데 그 개수의 합이 동일해. 그러면은 전체 분자수비 몰수도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반응물의 개수합보다 생성물의 개수합이 작아졌어. 그러면은 전체 분자수는 반응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분자수가 줄어들 거예요. 자, 반대로 개수합이 생성물 쪽이 더 커요. 그럼 이 반응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체 분자수가 늘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이 맞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지금 메테인이 O2랑 반응해서 CO2와 H2O를 만드는 그런 반응인데요. 자, 개수부터 체크해야죠, 여러분. 개수. 자, 개수가 지금 1대, 2대, 1대, 2의 반응이에요. 자, 그럼 한 개 반응할 때 2개 반응하고. 자, 분자가 3개가 사라지면 CO2가 1개, H2O가 2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개수의 합을 더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반응물들의 개수의 합은 1 더하기 2 하면 얼마지? 3이죠? 그리고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1 더하기 2 역시 3입니다.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은 경우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일정한 경우는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보세요. 메테인이 1개가 반응해서 사라져요. 자, 전체 분자가 이만큼 있었는데 메테인이 1개가 반응해서 사라지면 분자 1개가 없어지죠. 분자 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럼 얘가 1개가 반응하면 O2도 2개가 같이 반응을 해야 돼. 그러면 2개도 줄어들겠죠. 1개랑 2개가 반응해서 토탈 3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가 3개가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는 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의 배열이 뒤죽박죽 다시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냐? 자, CO2라는 새로운 분자가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H2O라는 분자도 2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3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때요? 3개가 반응해서 사라졌는데 다시 3개가 차 올랐다라는 뜻이네. 그럼 전체 분자 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개수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개수의 합이 일정한 경우에는 전체 분자의 몰수도 반응이 아무리 진행돼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줄 건데요. 자, 지금 2몰, 2몰 각각 있대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메테인 1개당 O2가 2개 반응하니까 얘가 2몰 반응하면 메테인은 1몰 반응하겠죠. 그러면 CO2 1몰 생기고 H2O가 2몰 생길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1몰 남고 다 사라지고 1몰 생기고 2몰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전체 기체는 3몰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1몰, 2몰 반응해서 3몰 사라졌는데 3몰이 그대로 다시 생겨났죠. 물론 종류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기체들의 몰수를 보니까 1몰, 1몰, 2몰, 더하면 몇 몰? 4몰.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종류와 각각의 개수는 변했지만 전체 분자들의 몰수, 개수는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합이 똑같은 반응의 경우에는 아무리 반응이 진행돼도 전체 분자의 개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연결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바로 부피인데요, 부피. 자, 지금 기체 4몰이 있다면 이 문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V라고 놉시다. 그러면 얘는 부피가 4V겠죠. 얘가 2V만큼 있고 얘도 2V만큼 있고 그럼 둘이 더하면은 전체 기체의 부피는 4V일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막 반응이 일어났어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얘는 사라지고 얘는 생성되고 막 이렇게 쿵짝쿵짝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남아있는 기체들을 보니까 총 4몰이래요. 그러면은 부피도 얼마가 된다? 역시 4V다. 똑같죠. 몰수가 일정하면 당연히 부피도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몰수가 일정하면은 요거에 연결해서 부피도 일정하다는 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양적 관계들을 쭉 이렇게 채워왔어요. 몰수부터 시작해서 질량까지 채워왔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몰수는 체크를 했죠.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거랑 동일해요. 그래서 개수합이 동일하다면 기체 몰수는 변하지 않고 몰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부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체크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량의 관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메테인이 2몰이 있었다. 메테인은 분자량이 16인 물질이기 때문에 2몰 있었다라는 말은 32g 있었다라는 말과 동일하죠. 몰수 곱하기 분자량. 자, O2는 분자량이 32죠. 산소 원자량이 16이니까 그거 두 개 더하면 32가 나오죠. 근데 그러한 O2가 지금 몇 몰 있대? 2몰이 있었대. 그럼 2 곱하기 32 해서 64g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지금 반응하기 전에 전체 질량이 몇 g이었어요? 둘이 더하면은 96g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죠. 자, 이 96g의 물질들이 이 안에서 반응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서 16g과 64g은 반응해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44g과 36g이 다시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물질들의 질량을 체크를 해보니까 자, 16g, 44g 얘가 1몰 생겼으니까 분자량이 44. 그러면은 44g이 생긴 거죠. 자, H2O는 분자량이 18이야. 근데 2몰 생겼으니까 36g 생긴 거고. 그러면 생성된 물질과 이 안에 남아있는 물질들의 질량을 모두 더하면 몇 g이 나와요? 96g이다. 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어때요? 동일하죠?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어떤 반응이든 간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떤 반응이든 간에 반응 전에 있는 질량과 반응 후에 남아있는 질량은 같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죠. 물론 그 원자들이 결합하고 있는 방식과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물질은 바뀌어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알갱이, 탄소 알갱이, 수소 알갱이 이 자체는 사라지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갱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있는 질량의 합과 반응 후에 남아있는 질량의 합은 항상 동일해야 돼요. 자, 여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 중간이에요. 자, 지금 16g이 반응하고 64g이 반응해서 몇 g이 사라졌어요? 더하면은 80g이 사라졌죠. 근데 전체 질량이 보존이 되려면 다시 몇 g이 생겨야 돼? 80g만큼의 생성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44g에다가 36g 더하면은 80g 생긴 거 맞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반응하는 물질의 질량만큼과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만큼이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래야 전체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의 합을 비교해서 몰수의 변화를 보고 그걸 이용하여 부피의 변화도 볼 수가 있고요. 자, 단 질량은 어떤 반응이든 항상 일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일정한 거 방금 봤잖아요. 감소하는 반응을 볼게요. 자, 이 반응을 보세요. 개수가 1대 3대 2예요. 자, 그러면 반응물의 개수의 합은 4고 생성물의 개수는 2니까 지금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4에서 2로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자, 지금 반응하기 전에 전체 기체가 이만큼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얘네가 반응하면 N2가 하나 반응해서 사라져요. 그럴 때 동시에 H2도 3개 반응해서 사라지죠. 자, 얘네가 하나, 3개, 4개가 반응해서 사라지면 동시에 NH3는 몇 개가 생겨야 돼요? 2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2개밖에 안 생겨. 그러면 전체 기체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4개가 줄었는데 2개밖에 안 늘어나니까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개수합이 감소하면 전체 분자도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개수합이 감소하는 이런 반응은 반응이 진행될수록 전체 기체의 몰수, 분자수도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예상을 해보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몰수비와 부피비는 동일하니까 부피도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반응이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N2가 56g, H2가 3g 있다라고 줬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몰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문제에서 각각 반응물들의 질량을 줬어요. 자, 그러면 질량비는 개수비랑 같지 않죠? 그래서 절대 1대 3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질량을 주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바로 이 질량을 몰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질량, 부피, 개수의 중심에는 몰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몰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질량값들을 몰로 바꾸려면은 얘네들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분자량 계산해보면 얘는 28이고 얘는 2예요. 자, 그래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은 1몰이 28g 있다는 뜻이니까 얘는 28로 나눠주면 2몰 있다는 뜻이죠. 얘는 1몰이 2g 있다는 뜻이니까 3g은 그러면 1.5몰인 거예요. 자, 그럼 2몰과 1.5몰이 만나서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1대 3이니까 얘가 1.5몰 반응할 때 얘는 0.5몰 반응하겠죠. 여기서 H2가 한 개의 반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모자라는 물질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1몰이 생성이 되네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1.5몰 남고요. 얘는 한 개 반응물이니까 다 사라지고요. 얘는 새롭게 1몰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럼 반응 전에 지금 몰수가 2몰 더하기 1.5몰, 3.5몰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기체 몰수는 2.5몰로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분자의 개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체 부피도 마찬가지겠죠.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라면 기체 부피가 1몰의 부피를 V라고 놉시다. 그럼 반응 전에는 3.5V 그리고 반응 후에는 2.5V일 테니까 부피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반응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요 반응하는 몰수비는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개수비와 동일하게 1대 3대 2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대 3대 2.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나머지 양적 관계들을 선생님이 빈칸을 쫙 채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는 몰수비와 그리고 반응 후에 남아있는 몰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몰수를 질량으로 선생님이 계산해서 다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괄호 안에 반응하는 이 물질들의 각각의 질량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질량의 관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지금 반응 전의 질량은 56g, 3g 더하면은 토탈 몇 g 있었어요? 59g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 반응 전에 총 물질이 59g이 있었으면 반응이 끝난 후에 질량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이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59g이 돼야 되겠죠. 확인해 봅시다. 42g 남았고요.
17g 남았으니까 둘이 더하면 59g이 맞네요. 59g이 맞죠? 그래서 아무리 분자의 개수가 줄어드는 반응일지라도 질량은 어때야 된다? 줄어들면 안 돼.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중간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자, 지금 14g이 반응을 하고 3g이 반응을 해서 17g만큼이 사라졌어요. 그럼 전체 질량이 보존이 되려면 다시 17g만큼이 채워져서 생성물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과 생성되는 질량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케이스로 갈게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가수와 합이 이번에는 증가하는 반응. 자, 증가하는 반응. 자, 이 반응을 예시로 들어놨는데요. 개수를 확인해 보니까 2대 2대 1이네요. 자, 그러면 두 개와 한 개로 바뀌는 거니까 개수 합이 2에서 3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전체 분자가 이만큼이 있었어. 근데 두 개가 반응해서 사라지면, 자, 마이너스 2. 자, 두 개가 반응해서 사라지면 두 개가 생기고, 자, 두 개가 생겼는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럼 토탈 3개가 생기는 거니까 전체 분자의 수가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의 합이 증가하는 이런 반응은 전체 기체의 몰수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피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도 같이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얘가 1몰 있었대요. 그럼 1몰이 다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H2 1몰 생성되고 O2도 0.5몰 생성되겠죠? 자, 항상 이 반응하는 몰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 개수비랑 동일한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대 2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반응 후에 얘는 다 반응을 했고 얘는 1몰 생겼고 0.5몰 생겼죠? 자, 그럼 반응 전에는 전체 분자가 1몰 있었는데 반응 후에 1.5몰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 몰수, 분자수가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부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전부 다 기체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기체였다면, 기체 1몰의 부피는 V라고 쳤을 때, 전체 얘도 1몰 있으니까 1V인 거고, 얘는 1몰 생성됐고, 얘는 0.5몰 있으니까 둘 다 기체라면, 기체가 1.5몰이 있어서 1.5V.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되면 전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반응이겠죠. 그런데 이 반응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모두 다 기체인 게 아니에요. 반응물은 액체고요. 생성물 중에서도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체 부피만 따지기로 했었죠. 고체와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화학원에서는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고체와 액체의 부피는 이 양적 관계 계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 통 안에 H2O2 과산화수소가 이만큼 있었어. 근데 이 부피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 부피로 치지 않아요. 부피가 그냥 0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다가 얘가 반응을 하면 얘가 물로 일부 변하고 액체로 그 다음에 O2라는 기체가 발생해요. 자, 기체가 쭉 발생을 하니까 부피가 기체의 부피만큼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부피가 결국 늘어나긴 하지만 이 비율로 늘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수 증가까지는 좋아요. 근데 부피 증가로 얘를 연결할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다 기체일 때만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문제를 풀 때는 꼭 반드시 이 물질들의 상태를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액체가 들어가 있으면은 분자수는 증가하지만 부피는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액체가 만약에 들어있으면 고체 또는 액체가 들어있으면 그래서 기체일 때만 이게 해당 사항이 있다. 전부 다 기체일 때만 이렇게 적어둡시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질량의 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량의 관계를 보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각각의 질량들을 다 계산해서 적어놨어요. 자, 지금 반응 전에 총 질량이 34g이었죠. 그러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반응 후에도 남아있는 물질과 생성된 물질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34g. 자, 확인해보면 18, 16 더해서 34g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질량 보존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면 자, 34g이 반응해서 사라졌어요. 그럼 전체 질량이 보존되기 위해 그만큼 질량이 차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의 총 질량도 34g이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이든 뭐 개수합이 감소를 하든 증가를 하든 일정하든 상관없이 질량은 어떤 반응이든 일정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반응 전후 전체 분자수의 변화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표에다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수의 합이 일정한 경우에는 전체 분자수도 일정하죠. 자, 만약에 이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다 기체라면 전체 부피도 일정할 거예요. 만약에 액체나 고체가 섞여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자, 개수의 합이 감소하는 이런 반응은 전체 물질들이 다 기체라면 부피도 감소합니다. 개수의 합이 증가하는 반응은 부피도 증가하겠죠. 자, 단 질량 같은 경우에는 개수의 합이 어떻게 변하든 모든 반응의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의 합을 비교해서 반응의 분자수비 그리고 부피 그리고 질량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 풀이할 때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몰농도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몰농도에 가서 용액의 농도, 몰농도, 용액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용액들 있잖아요. 그 용액의 농도, 연하고 진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농도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리고 농도에는 어떤 농도들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농도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용어들을 같이 볼 건데요. 선생님이 뭐를 만들 거냐면은 물에다가 설탕을 탈 거야. 잘 녹여. 그럼 되게 달달한 설탕물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물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녹였어요. 그때 이런 녹이는 물질과 같은 설탕을 용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니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물이라는 물질들을 우리는 용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용매에다가 용질을 녹이면은 용액이 만들어지는데 용액들은 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이 균일 혼합물이 뭐냐면은 용매인 물 분자 사이사이에 설탕들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없이 모두 다 균일하게, 균등하게 퍼져서 녹아 들어간 상태를 우리가 균일 혼합물이고 그 상태의 용액 물질들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매가 용질에 녹아서 균일한 혼합물인 용액이 되어가는 이러한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녹는다. 근데 녹는다를 조금 우리 화학에서 쓰는 용어로 유식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용해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해를 시켜서 이제 용액을 만들어요. 근데 이 용액 중에 특히 이렇게 용매가 물을 사용하는 뭐 설탕물, 소금물 이렇게 물을 사용하는 물질들을 우리는 수용액이라고 하죠. 물 숫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농도, 화학에서 사용하는 농도는 몇 가지가 있어요. 퍼센트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 농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몰랄 농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화학 1에서는 이 퍼센트 농도 그리고 몰 농도 이 두 종류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몰랄 농도는 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중에서 퍼센트 농도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퍼센트 농도는 수학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수학 시간 문제 풀이하는 거 보니까 뭐 퍼센트 농도를 구해라, 뭐 퍼센트 농도가 얼마일 때 뭐 영질의 양을 구해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연습하던데, 그래서 사실 생소한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센트 농도는. 자, 하지만 우리가 수학에서 익숙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화학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퍼센트 농도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개념이 뭔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같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퍼센트 농도는 쉽게 말하면 질량 백분율이에요. 전체 질량을 100이라고 놨을 때 그 안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질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질량 백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퍼센트 농도의 정확한 정의는요, 질량 백분율인 것만큼, 자, 밑줄 칩시다. 용액. 자, 이거 용매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용액 100g 질량 백분율이니까 100이 기준이야. 용액이 전체 100이 있는데 그 중에 용질이, 녹이는 물질이 몇 g이냐, 몇 g이나 들어가 있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용액이 있는데 걔가 15%다. 농도가 15%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용액이 100g이 있을 때 그 안에 용질이 15g 녹아 있다라는 의미라고요. 굉장히 쉬운 의미이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용액이 100g일 때 용질이 15g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을 때 설탕물이 100g이 있는데 그 안에 설탕이 15g 녹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물은 얼마나 있겠어요? 전체 용액이 100g이니까 그 중에 15g이 설탕이라면 나머지가 물의 질량이겠죠. 자, 그럼 물의 질량을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85g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한 값이 총 용액의 질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체 100g 중에 용질이 15g, 설탕이 15g 녹아 있다는 거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질량은 물이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매의 질량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밑에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용액도 역시 용액이 15%래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용액 100g이 있다면 그 안에 용질이 15g 녹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근데 현재 용액이 100g이 아니라 몇 g이 있대? 200g이 있대. 그럼 100g이 있을 때 15g이 녹아 있는 거니까 200g 안에는 몇 g이 녹아 있는 거예요? 30g이다 라는 거 우리 쉽게 계산이 되죠. 자, 그럼 200g 중에 30g이 설탕이야. 그럼 나머지 물은 몇 g이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은 170g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자, 똑같이 15%다 라는 건 100g에 15g 녹아 있다. 자, 근데 현재 물이 이번에 용액이 50g이에요. 자, 그럼 용질은 7.5g인 거고 용매가 42.5g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어떤 용액 500g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안에 용질이 50g이 녹아있대. 농도가 몇 %일까? 라고 물어봤대요. 자, 여러분 쉽게 해봅시다. 쉽게. 자, 퍼센트 농도라는 건 이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에요. 근데 걔가 500g이 있을 때 50g이 있대. 그럼 100g으로 환산하면 몇 g 있는 거예요? 10g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00g 안에 50g이래.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자, 좀 옆으로 써볼게요. 다시. 자, 500g 안에 50g 있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500g에 있는 양이 아니라 이 용액 100g을 기본 단위로 삼고 싶어. 그래서 100g 안에 있는 용질의 질량이 궁금하다. 자, 그 100g 안에 있는 용질의 질량이 곧 퍼센트 농도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여러분 퍼센트 농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식을 변형을 하면은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액의 질량량 W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이 100g을 옆으로 휙 넘겨서 곱하기 100 해주면은 퍼센트 농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50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은 몇 프로예요? 바로 10%다. 그래서 이렇게 농도를 찾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자로 나왔다. 자, 여러분이 문자로 나오면은 괜히 어려워해요. 이거랑 내용 똑같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농도가 A%다라는 거는 전체 100g 중에 Ag이 녹아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용액이 Wg일 때 이 안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 W를 휙 넘겨서 여기다가 W 곱해주면 되죠. 그럼 100분의 A Wg만큼의 용질이 녹아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식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식으로 잘 정리해 놓으면은 이런 어려운 기호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위에 쓴 거랑 동일하죠.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다 밑줄 쳐. 용액, 별표. 이거 용매로 잘못 푸는 친구들 종종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용매 물 100g에 용질 25g 녹였다. 이게 아니라 물에다가 용질을 얼마를 녹여서 용액 몇 g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체 용액의 질량분에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냐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죠. 자, 근데 용액의 질량은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더한 것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볼 수도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몰 농도로 넘어갈게요. 자, 퍼센트 농도 했고 이번엔 두 번째 몰 농도. 자, 몰 농도는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용매가 아니라 용액입니다, 여러분. 자, 용액 1리터. 이번에는 질량이 아니라 부피네요. 앞에 퍼센트 농도는 질량 100분율이니까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이용해서 농도를 구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질량이 아니라 부피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용액 1리터 부피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개수, 몰수를 알아보는 그런 농도입니다. 자, 그럼 이 정의를 이용하면은 몰 농도가 산몰 농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1리터 속에 용액 1리터 속에 현재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어? 산몰이 녹아 있어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몰 농도의 단위는 대문자 M, 몰이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리터 속에 용질이 3몰 녹아 있는 거를 우리가 몰 농도 3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것도 연습해 봅시다. 자, 농도가 3이라는 뜻은 용액 전체 1리터가 있으면 그 안에 용질이 3 녹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재 용액이 얼마나 있대? 5리터가 있대. 그러면은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다는 거예요? 5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몰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걸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현재 2리터의 용액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4몰이 녹아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몰 농도니까 1리터 속에 이 용질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이 양이 궁금한 거죠. 이게 바로 몰 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바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해주면은 나오겠죠. 계산하면은 이 몰 농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자,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값이냐? 바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번에는 분자수, 몰수 해주면은 바로 몰 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몰 농도에서는 단위를 조금 잘 봐야 돼요. 자, 이 용액의 부피의 기본 단위는 리터예요. 자, 만약에 문제에 용액의 부피가 밀리리터로 나오게 된다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야 되는 거. 이 밀리리터 그냥 바로 넣어서 문제 풀면 틀립니다. 그래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변환을 해서 요 공식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의 단위는 몰이죠.
자, 그래서 몰농도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몰 퍼 리터예요. 근데 이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이 단위를 어떻게 바꿔서 쓰냐면 앞에 선생님 소개한 것처럼 대문자 M으로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문자 M은 결국 몰 퍼 리터인 단위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로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몇 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몰농도가 0.5몰이다라는 거 어떤 의미라고요?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0.5몰 들어있다. 근데 현재 용액이 2리터 있대요. 그럼 용질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1몰 있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주는 이 연습 문제들은 사실 숫자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암산을 통해서도 쉽게 숫자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문제는 숫자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위의 식을 변형하면 돼요.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자, 얘를 몰농도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이항을 시켜서.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해주면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단위를 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단위를 보면 되게 계산이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자, 지금 몰농도가 선생님이 몰 퍼 리터라는 단위라고 했잖아요. 1리터 속에 몇 몰이 녹아있냐 이런 의미죠. 1리터당 몇 몰이냐. 거기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할 거야. 그러면은 리터 상쇄돼서 몰이 나오는 거죠. 즉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앞으로 공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자, 몰농도 대신에 대문자 M. 자, 그리고 우리 부피는 기호로 보통 어떻게 쓰죠? V라고 쓰죠? 그래서 N 곱하기 V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M 곱하기 V 해서 1몰 나온 거 맞죠? 자, 밑에 걸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용액 500ml 속에 0.1몰이 녹아있다. 그때 몰농도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용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해주면 되죠. 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틀린다는 거예요. 뭐 강조했어요? 단위 강조했죠? 미리리터 값은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얘를 리터로 바꿔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1000ml는 몇 리터? 1리터. 이거 이용하면 500ml는 0.5리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신 0.5리터를 넣고 0.1몰 해주면은 0.2몰이다 라고 계산이 되죠. 그래서 들어갈 농도는 0.2몰인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그럼 밑에 걸로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려운 기호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자, 일단 미리리터가 나오면은 뭐로 바꿔? 리터로 바꿔. 그래서 0.1리터 이렇게 바꿔주고 자,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몰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0.1A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연습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곧 몰농도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보면은 자, 지금 설탕 34.2g 있대요. 질량을 줬네요, 질량. 질량이 34.2g이다. 용질의 질량.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몰농도죠? 자, 여러분 몰농도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질량이 아니라 몰수. 정확하게 개념과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몰수가 아니라 질량을 대신 줬어. 그럼 이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연습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바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설탕의 분자량을 340ml라고 줬네요. 그럼 34.2g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0.1몰이라고 구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자, 지금 0.1몰이 어디에 녹아 있어요? 200ml. 이거 조심해야지. 리터로 바꿔야지. 자, 리터로 바꾸면 0.2리터. 자, 그래서 0.2리터에 녹아 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0.5몰 농도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단위 몰 퍼 리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0.1몰 농도의 요소 수용액 500ml 속에 녹아있는 요소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몰 농도가 0.1몰이라는 건, 자, 요거 단위를 몰 퍼 리터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의미야? 용액 1리터 속에 0.1몰이 녹아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수용액 500ml 속에 녹아있는 요소의 양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0.1몰이 1리터 속에 녹아있는 거야. 이 의미가. 근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500ml지. 500ml는 구하면은 0.5리터죠? 그래서 여기다가 0.5리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리터 이렇게 없어지고 따라서 계산하면 0.05몰이다 라고 이렇게 몰수가 나오는 거죠. 용질의 몰수. 자, 근데 지금 용질의 몰수가 아니라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자, 몰수 0.05몰에다가 1몰의 질량값인 분자량 나와 있죠, 문제. 그래서 60을 곱해줘서 계산을 하면은 3g이다 라고 질량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볼 건데요. 자, 교재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자, 같은 부피의 수용액에 녹은 용질의 질량이 같아도 몰 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100ml 똑같이 녹아 있어요. 근데 용액의 부피도 같고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도 똑같아. 근데 이 둘의 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몰 농도가. 왜냐? 포도당 요소, 용질의 종류, 즉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 포도당은 화학식량이 180이에요. 요소는 60이에요. 자, 그 말은 얘는 분자 하나가 무거운 거지. 3배 무거운 거지. 근데 요소는 얘 3분의 1이야. 같은 질량을 넣으려면은 얘 하나 넣을 때 얘는 3개를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부피 속에 얘는 하나 넣을 때 얘는 3개를 넣어야 질량이 같아. 그러면은 부피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개수인 몰 농도로 따졌을 땐 얘는 같은 부피 속에 하나 녹아있는 거고 얘는 3개 녹아있는 거니까 몰 농도가 3배 진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포도당 18g을 넣었다는 건 180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0.1몰 녹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소는 화학식량이 60이어서 똑같이 18g을 넣어도 0.3몰로 개수가 3배가 많죠. 자, 그러면 똑같은 100ml니까 0.1리터 속에 얘는 0.1몰개를 넣은 거고 얘는 0.1리터 속에 0.3몰개를 넣은 거니까 농도가 1일 때 얘는 농도가 3배가 나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양에 똑같은 질량을 넣어도 물질이 다르면 몰 농도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요거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 몰 농도의 기본 개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뒤에 가면은요, 이런 몰 농도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희석시키는 방법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다음 강의까지 이어서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